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지연은 낯선 남자 옆에서 굳어 있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다. 그 짧은 소리 하나로 20회의 결혼이 끝났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배신보다 기록으로 변한다는 걸.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증거와 절차뿐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나를 흔들지 못했고 내 안의 마지막 온기도 그 순간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걸 버린 순간 우리의 결혼도 이미 무너져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혼한 지도 어느새 20회가 넘었다. 이젠 부부라기보다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두 사람에 가까웠다. 한때는 뭐든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웃음이 사라졌다. 나는 일에 파묻혀 살았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반복됐다. 식탁 위엔 언제나 밥이 차려져 있었지만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몇 숟가락 뜨고 습관처럼 잘 먹었어. 한마디만 남겼다. 지연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피로 때문이었는지 무심함 때문이었는지 이제는 나도 구분할 수 없다. 그녀가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그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다. 나는 그 공허함을 애써 외면했고 그 외면이 결국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어느 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불빛 아래 지연이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내가 다가가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아직 부부인가? 아니면 이미 남인가? 지연은 가끔 말했다. 가끔은 우리도 같이 나가자. 예전처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눈을 피했다. 바빠서 다음에. 그 다음은 결국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엔 대화 대신 침묵이 자리 잡았다. 나는 회사와 집만 오가는 기계 같은 삶에 익숙해졌고 지연은 묵묵히 집안을 지켰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그녀를 지치게 하는지는 끝내 외면했다. 알고도 모른 척했다. 어느 날 시청에 다니는 동료가 말했다. 민원과의 새 계약직 남자가 들어왔다네요.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후로 지연의 모습이 달라졌다. 출근길 향수가 바뀌었고 머리 모양도 바뀌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는 횟수도 늘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까 두려웠다. 어느 저녁 퇴근의 문을 열자 집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가 거의 없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왔어. 그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아니, 그게 전부였다. 식탁 위엔 식은 국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지연은 맞은편에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그게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들을 수 있는 전부였다. 이런 저녁이 며칠째 이어졌다. 대화 대신 짧은 한숨, 웃음 대신 알 수 없는 표정. 지연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지만 어딘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이유를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서로에게 무심해진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
다만 그날따라 그 고요함이 유난히 깊고 무겁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습관처럼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그 웃음소리는 우리 집의 공기를 전혀 흔들지 못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미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 단순한 질문이 목 안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결혼 초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다.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비 오는 날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았다. 그때의 지연은 자주 웃었다. 그 웃음이 내 하루를 지탱해 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오래된 사진 속 한 장면처럼 멀었다. 지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 반대편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그 빛 아래의 표정은 거의 무표정에 가까웠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피곤해? 응, 그냥 좀. 그 대답은 짧았고 그 뒤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집이 조용하다는 건 원래 이렇게 무거운 일이었나. 그녀의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처럼. 그녀가 잠든 척할 때마다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 이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균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린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소리 없이 천천히. 나는 그저 그 균열이 눈에 띄지 않길 바랐다. 아니,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지연이 퇴근 후 술자리에 간다고 말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친구들이랑 잠깐 밥 먹을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늦으면 연락해.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그녀가 나가고 난 뒤 집안엔 정적만 남았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잔 하나, 꺼지지 않은 TV 불빛,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 나는 문득 그녀가 요즘 퇴근 후 자주 늦는다는 걸 떠올렸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왜 그 시간을 매번 기억하게 되는 걸까? 며칠 뒤 지연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메이크업이 평소보다 진했고 향수가 달랐다.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오늘도 친구 만나? 응, 잠깐. 금방 들어올 거야. 그녀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알 수 없는 여유와 낯설미 섞여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미소가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날의 향기, 그 눈빛,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집 현관의 스마트락 기록을 열었다. 지연이 나간 시각과 들어온 시각이 일정하지 않았다. 새벽 1시, 평소보다 3시간 늦은 귀가였다. 그날 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녀 옆에 누워 있었다. 천장에 반사된 휴대폰 불빛. 그 빛 아래서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손끝의 움직임.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심장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스마트락 출입 시간, 카카오톡 알림음,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지연이 외출한 날짜와 이유, 건설 현장의 점검표를 작성하듯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다. 며칠 후 지연은 또 외출을 했다. 이번엔 더 늦었다. 나는 차량 GPS 로그를 확인했다. 청담. 그 시간대에 그녀가 있을 이유는 없었다. 심장이 식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래된 기계가 멈출 때의 정적 같은 감각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렸다.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나는 대신 물컵을 들었다. 입안의 물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미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확신 없는 의심은 그저 상상에 불과하다. 확신을 가지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건설 현장에서 배운 대로 직접 보고 손으로 확인해야 했다. 나는 그녀 몰래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스마트락 기록과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을 때까지 모든 걸 모으고 기다렸다. 그날 밤, 지연이 외출 준비를 하며 향수를 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익숙한 리듬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기록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현장 관리, 도면 검토, 보고서 작성. 눈으로 본 것만 믿고 손으로 확인한 것만 남긴다. 그게 내 직업의 기본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1mm의 오차는 벽 전체를 무너뜨린다. 한 번의 착각이 구조를 뒤틀고 그 피해는 수십 명의 손끝으로 번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정확해야 했다. 사람의 말보다 숫자를 믿었고 감정보다 수치를 우선시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만큼은 달랐다. 사랑은 증거 없이도 충분할 거라 믿었다. 서로의 마음이 곧 신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수한 구조였는지를. 나는 노트를 꺼냈다. 페이지 맨 위에 날짜를 적고 그 아래 시간, 장소, 행동을 기록했다. 스마트락 출입 시각,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알림음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다.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 결혼이 이미 무너진 건지 아니면 아직 붙잡을 수 있는 건지 감정으로는 답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차갑고 정확하게 접근했다. 어느 날 현장에서 보고서를 쓰다 문득 떠올랐다. 결혼도 결국 설계도 같은 거다. 처음엔 완벽했다. 기둥도 벽도 바닥도 단단했다. 하지만 관리가 사라지면 금이 간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균열은 자라난다. 그걸 잡아내는 게 내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균열이 내 집 안에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노트의 페이지가 쌓일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분노 대신 기록, 감정 대신 숫자. 그게 내 버팀목이었다.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기록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온도를 다시 느꼈다. 진실은 따뜻하지 않았다. 정확했고 차가웠고 잔인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야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구조물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날 이후 지연은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 속엔 불안이 숨어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민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퇴근 후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물었다. 오늘 뭐 했어? 그녀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냥 일했지 뭐. 짧은 대답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 숟갈 떴다. 그 자연스러운 웃음 하나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생각했다. 지연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모든 걸 알아차렸다는 걸. 그럼에도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서두를수록 흩어진다. 나는 증거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며칠 후 나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돌렸다. 가족끼리 한번 모이시죠. 정리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나는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 스마트락 기록, 카드 내역,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청담에서 찍힌 사진 몇 장. 그 모든 게 이제 내 손안에 있었다. 약속된 날 시댁의 거실에 모였다. 상호 아버지, 정화 어머니, 그리고 지연의 부모님 태진 씨와 경미 씨. 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웠다. 지연은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다. 재생할게요. 내가 말했다. 잠시 후 익숙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 씨, 오늘은 남편 출장이라며? 응, 오늘은 자유야. 그 한마디로 모든 공기가 멈췄다. 지연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정화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노트북 옆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식탁 위 2잔의 커피.
낯선 남자의 코트, 그리고 그날의 거실 전경.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 그건 그냥 실수였어. 나도 왜 그랬는지. 나는 조용히 말을 잘랐다. 그 실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해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태진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석 씨, 정말 미안하네. 부모로서 할 말이 없네. 나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감정으로 이 일을 처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이혼 서류, 또 하나는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서였다. 이건 지연 씨 거, 그리고 이건 그 남자 태수 씨 거입니다. 지연이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봤다.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말로 덮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그녀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민석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연은 울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끝나 있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이야기합시다. 나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문 쪽으로 향하는 나를 지연이 붙잡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이 내 안의 모든 흔들림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의 싸움. 그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나는 천천히 차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목 끝까지 스며들었다. 발끝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식어 내려갔다. 현관 앞에서 조용히 키패드를 눌렀다. 비. 짧은 전자음이 울리고 체인이 풀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밀려 나왔다. 리빙룸의 공기가 이상했다. 낯선 남자의 코트가 의자에 걸려 있었고 커피 2잔이 식어 있었다. 테이블 위엔 설탕 스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정돈 된 흔적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엔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 내가 한 발 내디디자 둘의 고개가 동시에 들렸다. 민석.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셔터음을 끄고 렌즈를 향했다. 찰칵. 짧은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찢었다. 남자가 허둥지둥 일어나며 손을 내저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 말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다 차갑게 한마디 내뱉었다. 이제 말로는 덮을 수 없겠지. 그 말 뒤로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나는 더 들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다. 그들의 얼굴, 손끝의 거리, 그리고 그 방의 공기까지 모두 증거였다. 조용히 휴대폰을 넣고 문을 닫았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지만 그건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숨을 내쉬었다. 묘하게 가벼운 느낌이었다. 긴 시간 동안 무게를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듯했다. 며칠이 흘렀다.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민석이 아니라는 걸. 퇴근 후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다. 오늘 뭐 했어? 그녀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냥 일했지. 그래. 나는 짧게 대답하며 밥을 한 숟갈 떴다. 그 미소 하나로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나는 그걸 정확히 느꼈다. 며칠 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양쪽 부모님께 차례로 말했다. 한번 모이시죠.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나는 증거 서류를 정리했다. 음성 파일을 USB에 옮기고 사진과 기록을 봉투에 나란히 넣었다. 모든 절차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시댁의 거실에는 상호 아버지와 정화 어머니, 지연의 부모 태진 씨와 경미 씨가 앉아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숨소리마저 또렷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 씨, 오늘은 남편 출장이라며? 응, 오늘은 자유야. 그 짧은 대화가 거실의 온도를 얼렸다. 경미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정화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꺼내 올려놓았다. 거실의 전경, 식탁 위 2잔의 커피, 그리고 남자의 코트. 누가 봐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지연은 무너진 얼굴로 말했다. 민석, 그건 순간의 실수였어. 나도 왜 그랬는지. 나는 조용히 말을 잘랐다.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부터 생각해봐. 거실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더 이상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다. 지연은 무너진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석, 그건 잠깐의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부터 생각해봐.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기 속에서 한숨만 섞였다. 태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석 씨, 정말 미안하네. 부모로서 드릴 말이 없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 일은 감정으로 풀 생각 없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이혼 서류, 또 하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서였다. 이건 지연 씨 거, 그리고 이건 그 남자 태수 씨 겁니다.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소송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조용히 눈을 들었다. 말로는 덮을 수 없다 했지. 그녀의 어머니는 울음을 삼켰고 아버지는 조용히 딸의 손을 내려놓았다. 그 손끝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정화 어머니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민서가,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거실 문을 나설 때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따라왔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번졌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이 내 안의 흔들림을 조금씩 지워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의 싸움. 그게 내가 택한 마지막 방식이었다. 며칠 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서류 한 장에 우리의 20년이 정리되었다. 지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후로 그녀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다만 몇 주 뒤 태수라는 이름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연 또한 퇴사했다고 했다. 직장 내 소문은 빠르고 잔인했다. 둘은 결국 함께 무너졌다. 나는 새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낯선 공간, 낯선 공기. 처음엔 공허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주말마다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다. 아빠,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그 웃음 하나가 세상 모든 소음을 덮었다. 나는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책임을 생각했다. 나 자신에게, 아이에게,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삶에 대해. 어느 날 지인의 입을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 노량진의 지하 원룸,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했다. 사람이 많이 달라졌대요. 조용해졌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한강의 불빛이 잔잔히 흘렀다. 모든 건 지나가고 남은 건 기록과 기억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린다. 그 향이 피어오를 때마다 한때 그 잔을 함께 마시던 사람의 그림자가 스친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도 분노도 없다. 세상엔 두 종류의 고통이 있다. 잃어버린 사람의 고통, 그리고 스스로 무너진 사람의 고통. 지연은 후자를 택했다. 나는 그걸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저 조용히 마무리할 뿐이었다. 끝났어. 그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복수의 선언이 아니라 해방의 문장이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게.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뭘 죄송하다는 겁니까? 지연이 급히 끼어들었다. 그건 달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그럼 내 의지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네? 그럼 경찰에 신고하자.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내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절박한 몸짓이 너무 비참해서 나는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뭘 사과하는 겁니까? 내 질문에 남자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그냥 가벼운 관계였어요.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졌다. 지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벼운 관계, 그게 다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듯 떨렸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마지막으로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공기를 찢으며 울렸다. 이건 증거야. 나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말도 다 녹음됐다. 지연이 내 팔을 붙잡았다. 민석,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그 손을 뿌리쳤다. 모르는 게 아니었지. 그동안 모른 척한 거였을 뿐이야.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길 거야.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법과 진실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렸다. 도심의 불빛이 뒤로 멀어지고 신호등의 색이 유리창에 번졌다. 누가 내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묘하게 무거운 공기만이 함께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가사는 마치 내 마음을 읽는 듯했다. 모든 건 언젠가 사라진다. 그래, 사라진다. 사람의 온기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언젠가는 다 식는다. 차를 멈춘 곳은 한강 다리 아래였다. 엔진을 끄고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꺼졌다. 창밖으로 바람이 거칠게 부딪혔다. 도로 위엔 빗방울이 흩어졌고 물비린내와 차가운 공기가 뒤섞였다. 나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그제야 밀려오는 감정들이 쏟아졌다. 분노,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이상한 평정심까지. 눈을 감으면 방금 전의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다. 지연의 떨리는 얼굴, 남자의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셔터 소리, 찰칵. 그 한 번의 소리가 내 인생의 한 장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 같았다. 내가 정말 그걸 찍었단 말인가? 셔터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울렸다. 누구를 위한 기록이었을까? 진실을 남기기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는 손끝이 약간 떨렸다. 입 안으로 들어온 연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머릿속이 잠시 맑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곧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결혼 초 서로의 이름을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다. 같은 집,
같은 공간. 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은 채 그저 하루를 흘려보낸 세월. 그 틈새로 다른 사람이 스며들었다. 누구의 잘못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 그녀가 나를 떠난 건 사실이지만 어쩌면 나부터 먼저 그녀를 버렸는지도 모른다. 무심함은 배신보다 먼저 찾아오는 독이다. 천천히 스며들고 모든 감정을 마비시킨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차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피곤했고 공허했고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굳어 있었다.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 단지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꿈이라 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냄새도 목소리도 떨림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조용히 차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강 위로 비치는 불빛이 흔들렸다. 그 빛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흔들리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잔광.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감정으로는 끝낼 수 없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모든 게 분명했다. 거짓도 미화도 해명도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게 지금 내가 가진 전부였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짧은 정적 뒤로 지연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한때는 내 하루의 위로였던 그 웃음이 이제는 그저 증거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기록으로 끝내자.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한강의 불빛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 모든 건 사라지지만 기록만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기록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었다는 마지막 증거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차를 몰았다. 도심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흔들렸다. 무너졌던 마음이 완전히 식어가는 동안 나는 한 가지를 다짐했다. 이 감정의 끝은 증오가 아니라 정리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여야 했다. 그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냉정하게 정리했다. 사진, 녹음, 날짜, 시간. 한 장 한 장 정리할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한 가지 확신이 남았다. 이제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법의 문제였다. 며칠 전 그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말했었다. 그냥 가벼운 관계였어요.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노름이었으면 더 볼 일도 없겠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천천히 문을 열고 그대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로 울릴 때 그녀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3일 후 나는 전화를 걸었다. 3일 뒤 우리 집으로 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약속한 날 거실에는 4명의 부모와 우리가 마주 앉았다.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재생할게.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낯익은 웃음, 익숙한 대화, 그리고 내가 문을 여는 순간의 음성. 왜 여기 있어? 오해야. 그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게 오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얼굴을 돌렸고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으며 아버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나를 봐주지 않았잖아.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그 말을 끊었다. 그래서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간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녀는 흐느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저 그만해.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변명도 필요 없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자.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 이대로 끝내자는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끝났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조차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이미 종이 한 장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건 복수의 냉기보다도, 감정의 잔향보다도 무거웠다. 이제 남은 건 절차뿐이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기록하고 마지막 서명을 남기면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진짜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녀는 울며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해.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야. 너는 그걸 버렸어. 그 말로 모든 게 끝났다. 그녀의 눈빛에서 마지막 불빛이 꺼지는 걸 나는 똑똑히 봤다. 며칠 뒤 차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 남자 태수, 자기 아내에게 들통났다고 했다. 그녀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곧바로 내 변호사를 통해 그 둘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서가 발송되었다. 금액은 각각 6천만 원. 책임은 끝까지 져야지. 나는 짧게 말했다. 지연은 결국 서류에 사인했다. 그 한 번의 펜 끝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20회가 완전히 정리되었다. 몇 달 뒤 나는 서울 서북부의 조용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낡은 책상 하나와 커피포트, 그리고 침대. 모든 게 새 것이지만 묘하게 비어 있었다. 주말마다 딸 민준이가 놀러 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서로의 대화가 짧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아이의 웃음이 점점 이 공간에 온기를 채워 넣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물었다. 아빠, 사람은 왜 변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사라지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순한 이해가 어른의 대답보다 더 깊게 들렸다. 그날 밤 창밖의 불빛이 한강 위로 퍼졌다.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이혼이 끝나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세상과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이 정식으로 끝난 뒤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식탁 위엔 그릇 하나 놓지 않았고 불을 켜는 일조차 귀찮았다. 한강 쪽에서 부는 바람이 벽을 스칠 때마다 비어있는 공간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가도 돼? 잠시 멈칫했다. 이혼 이후 처음 듣는 아이의 밝은 목소리였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언제든 와도 돼.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준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는 모습이 왠지 어른스러워 보였다. 밥은 먹었어? 응. 근데 아빠 집 냄새 이상해. 나는 웃었다. 그럴 거야. 아직 사람 냄새가 안 나서 그래. 그날은 민준과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갔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민준이 김밥을 먹으며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무잎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조금 멀리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중엔 같이 올 수도 있어? 나는 대답 대신 아이가 내려다보는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응, 언젠가. 저녁엔 집에서 라면을 끓였다. 물 끓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게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할 만큼 눈물겹게 다정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밤. 그건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따뜻했다. 밤이 되자 민준이 내 옆에 누워 물었다. 아빠, 사람은 왜 변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사라지는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그동안 잃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다음 주부터는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엔 뭐 먹고 싶어? 치킨. 아이의 대답이 너무 빠르고 밝았다. 그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주말은 점점 하나의 습관이 됐다. 민주는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조금 더 힘있게 말했다. 나는 회사 일 외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오믈렛.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가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는 것만으로 하루가 버틸만 했다. 어느 날 민준이 그림을 그리다 말했다. 아빠, 우리 가족 그려봤어. 종이 위엔 세 사람이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하지만 그 셋은 서로 멀리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그림을 바라봤다. 아이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펜을 들어 종이 한쪽에 다가가 그 셋을 이어주는 선 하나를 그었다. 민준이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야? 그냥 아직 끊어진 건 아니야. 그날 밤 민준이 잠든 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봤다. 멀리서 불빛이 깜빡였다. 예전엔 그 빛이 외로움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다. 사람은 무너지고 나서야 배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법보다 누군가를 지키는 법이 더 어렵다는 걸. 그리고 그 배움은 느리지만 오래간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텅 비지 않았다. 민준의 웃음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나는 다시 사람답게 살아야 했다. 그래서 매주 주말 나는 같은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민서가.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 다짐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 안 돼. 단 한마디였다. 그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지연은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손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이제 끝났어.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깔려 있었다. 지연이 울며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말 이게 끝이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 남자도 곧 이혼한대. 잘 됐네. 너도 그쪽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녀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그 말로 모든 게 끝이었다. 며칠 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 법원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의 스무회가 서류 한 장으로 지워졌다. 지연은 집을 나갔고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그 남자, 태수의 존재가 직장 내에 퍼지며 결국 둘 다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였다. 지연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겁게 물었다. 일도 그만뒀다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날 밤 지연은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봤다. 전화번호 목록엔 더 이상 민석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새 집,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아이. 민준이는 주말마다 내게 와서 아빠, 우리 오늘 뭐 먹을까? 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복수나 원망 대신 책임으로 살기로 했다. 어느 날 지연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 노량진의 작은 원룸, 콜센터에서 일한다는 얘기였다. 누가 대신 전해준 한마디가 귓가에 남았다. 많이 달라졌대요. 사람이 좀 조용해졌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한강 위로 불빛이 흔들렸다. 모든 게 흘러가고 남은 건 기록과 기억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커피를 내린다. 그때마다 문득 떠오른다.
한때 그 잔을 함께 마시던 사람의 그림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없다. 세상엔 두 종류의 고통이 있다. 잃어버린 사람의 고통, 그리고 스스로 무너진 사람의 고통. 지연은 후자를 택했다. 나는 그걸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저 조용히 마무리 짓는다. 끝났어. 그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복수의 말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이었다. 이혼이 끝난 뒤 내 삶엔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집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다. 매일 들리던 발소리, 저녁마다 켜져 있던 TV 소리, 그 모든 게 사라지자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다. 처음엔 견디기 어려웠다. 퇴근 후 불이 꺼진 집에 들어오면 마치 세상이 나를 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고요함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릴 때면 내가 얼마나 오래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져 있었던 거다. 나는 남편이었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 그걸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퇴근 후엔 한강을 걸었다. 밤마다 불빛이 물결 위에 부서졌다.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인생도 결국 저 빛처럼 흩어지며 흘러가는구나.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아야만 남는다. 어느 날은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분노도 원망도 사라진 자리엔 조용한 단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단념이 나를 숨쉬게 했다. 나는 여전히 건설 현장을 오가며 일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직장이지만 내게 그곳은 삶의 증거였다. 현장엔 늘 바람이 불었다. 먼지와 소음 속에서도 새벽 첫 기계 소리가 들릴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됐다. 땀과 흘, 그리고 시간, 그 안에서만은 거짓이 없었다. 주말이면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다. 공원에서 아이가 뛰어놀 때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봤다. 그 웃음 속에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 아이는 가끔 물었다. 아빠,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외롭긴 한데 괜찮아. 이제는 그 외로움이 나한테 익숙하거든. 그 대답이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 같았다.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키는 감정이었다. 밤이면 일기를 썼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생각들을 적었다. 글씨는 점점 단정해졌고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잃은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었다. 숨, 시간, 그리고 나 자신. 지연에 대한 미움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려도 이제는 심장이 뛰지 않았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정리였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을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게 만들 수는 있다. 나는 그 방법을 배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따뜻했다. 처음으로 창가에 화분을 두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느꼈다. 시간이란 건 결국 살아있는 자를 위해 흐른다는 걸. 어제의 상처도 내일의 후회도 결국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된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증오하지 않는다. 그때의 나도 그때의 그녀도 결국은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 길을 잃었을 뿐이다. 다만 나는 이제 그 길을 다시 걷지 않을 뿐이다.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할 만큼 편안해졌다. 이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작업복을 입고 출근한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그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지금의 나에겐 가장 큰 의미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이제 그 혼자가 두렵지 않다. 누군가의 그림자에 갇혀 살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스스로의 발자국으로 조용히 단단하게 걸어가면 된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